정옥춘 어르신의 증상은 참 이상하게도 식사 후에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시장으로 나갈 때는 괜찮다가도 일을 마치고 국밥이든 밥상이든 한 끼를 딱 먹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My head. 선생님,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잠이 쏟아지고 눈앞이 뿌옇고 심하면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하신 이 표현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몸이 중심을 못 잡는, 말 그대로 생존 본능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도 스스로를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무리했나?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더 챙겨 드셨죠. 고기, 장어, 흑염소, 비타민, 오메가3. 주변에서 좋다는 건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불안해지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낫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갉아먹거든요.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나중에는 밥을 먹는 시간이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나면 무조건 어지럽고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떨어지니까요. 더 힘든 건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도 정상, 빈혈 검사도 정상, 심전도도 큰 문제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제 마음이 약한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말은 당장 큰 사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일 뿐,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까지 모두 지워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결국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말 못하고 시장에서도 피를 안 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셨습니다. 어지러움이 와도 괜찮다 하고 일어나서 생선을 손질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내가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억지로 움직이는 습관이 사실은 몸의 신호를 더 크게 망가뜨리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증상은 참 이상하게도 식사 후에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시장으로 나갈 때는 괜찮다가도 일을 마치고 국밥이든 밥상이든 한 끼를 딱 먹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잠이 쏟아지고 눈앞이 뿌옇고 심하면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하신 이 표현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몸이 중심을 못 잡는, 말 그대로 생존 본능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도 스스로를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무리했나?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더 챙겨 드셨죠. 고기, 장어, 흑염소, 비타민, 오메가3. 주변에서 좋다는 건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불안해지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낫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갉아먹거든요.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나중에는 밥을 먹는 시간이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나면 무조건 어지럽고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떨어지니까요. 더 힘든 건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도 정상, 빈혈 검사도 정상, 심전도도 큰 문제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제 마음이 약한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말은 당장 큰 사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일 뿐,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까지 모두 지워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결국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말 못하고 시장에서도 티를 안 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셨습니다. 어지러움이 와도 괜찮다 하고 일어나서 생선을 손질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내가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억지로 움직이는 습관이 사실은 몸의 신호를 더 크게 망가뜨리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옥순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어르신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계셨지만 몸 전체에 묘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밥만 먹으면 어지럽다는 한마디에 저는 바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빈혈도 없고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 없다는 말을 들었을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증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지럼증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몸이 살아남기 위해 보내는 구조 신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참아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몸이, 정확히 말하면 뇌가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순간 어르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나 뇌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을 주기 위해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단계에서 원인을 알고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장년, 노년 남성분들이 비슷합니다. 쓰러질 만큼 아픈 것도 아니고 검사에서 큰 병이 나온 것도 아니니 그냥 참고 넘깁니다. 조금 어지러운 게 뭐 대수냐, 이마이에 다 그렇지 하고 말이죠. 그러나 뇌는 그렇게 관대한 장기가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더 분명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식후에만 나타나는 어지럼,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졸림, 멍해지는 정신. 이 세 가지가 함께 온다면 저는 늘 뇌 혈류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가 굶고 있는데도 어르신은 평생 몸을 혹사시키는 방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쉬는 법을 몰랐고 쉬면 죄책감을 느끼는 세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에는 더 큰 소리로 경고가 옵니다. 그땐 어지럼이 아니라 쓰러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신호를 방치하다가 뇌졸중이나 실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라는 장기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예민합니다. 우리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작은 장기인데 몸 전체가 쓰는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소비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소형차 크기인데 연료는 대형 트럭만큼 먹는 장기입니다. 그만큼 조금만 공급이 흔들려도 바로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늘 통증이나 고열처럼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멍함, 졸림, 어지럼처럼 애매한 증상으로 시작되죠. 뇌세포는 단 1분만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도 이미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끊기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마치 논에 물이 한 방울씩만 모자라게 계속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라버립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굶주리면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심한 경우
치매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심장과 혈관, 자율신경이 아주 정교하게 협력해서 지금은 뇌에 더 보내자, 지금은 위장에 더 보내자 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중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시스템에 작은 고장이 하나둘 생깁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신경의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 상황, 특히 식사 후처럼 혈액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순간에 균형이 무너집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몸도 바로 이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딱 밥을 먹는 순간부터 뇌가 버티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평생의 신념 때문에 뇌가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걸 놓치면 성실함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순간 몸속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혈액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음식이 위로 들어가면 위장과 소장은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피가 필요하다. 소화를 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려면 엄청난 양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자연스럽게 혈액을 장 쪽으로 더 많이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살아있는 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생리현상입니다. 문제는 동시에 모든 곳에 충분한 피를 보낼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한정되어 있고 누군가는 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젊고 건강한 몸은 아주 똑똑하게 조절합니다. 위장으로 피를 보내면서도 뇌로 가는 혈류만큼은 끝까지 지켜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혈관이 굳고 자율신경의 반응이 느려지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위장이 더 달라고 외칠 때 뇌로 가는 피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가장 먼저 전력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밥 먹으면 당연히 졸린 거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건 정상적인 졸림과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졸림은 편안함이 동반되지만 뇌 혈류가 떨어질 때 오는 졸림은 불안하고 무겁고 심하면 어지럼과 식은땀까지 동반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정확히 이 패턴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정신이 멀어지면서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먹었으니 바로 움직여야 소화가 되지 라는 오래된 상식을 믿고 억지로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때 뇌는 이미 굶고 있었는데 몸은 더 큰 부담을 얹은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뇌혈류 저하의 실체이며 단순한 소화 문제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밥 먹고 바로 움직여야 건강하다. 눕는 건 게으른 짓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평생을 부지런함으로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 믿음은 거의 신념에 가깝습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뇌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지하에 있는 물펌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뇌는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거슬러서 피를 머리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은 꽤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식사로 인해 위장과 장으로 피가 대거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는 더 힘들어지고 펜트하우스에는 물이 부족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걷거나 일을 하면 근육들도 또다시 피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뇌는 우선순위에서 더 밀려납니다.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는 2중, 3중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억지로 움직일수록 어지럼은 더 심해지고, 심하면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순간적으로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층 실신사고 중 상당수가 식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어지러움을 참고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셨고,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말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식후 어지럼을 느끼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강행하는 것은 연료 경고등이 켜진 차를 고속도로에서 더 세게 밟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어느 순간 엔진이 멈춥니다. 여러분의 몸, 특히 뇌는 이미 충분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뇌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몸을 수평으로 눕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얼굴부터 찌푸리십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된다. 그건 게으른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식후 20분 눕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뇌를 위한 가장 정확한 처방입니다. 몸을 눕히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하 펌프와 펜트하우스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게 되면 심장은 더 이상 중력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피를 위로 끌어올리는 대신 옆으로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심장이 쓰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뇌로 가는 혈류는 훨씬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식사 후 위장으로 피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몸을 눕히면 뇌는 최소한의 생존 혈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세포는 다시 산소를 공급받고 멍해졌던 정신이 서서히 맑아집니다. 졸림은 깊은 휴식으로 바뀌고 불안한 어지럼은 잦아듭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명확한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실제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웠을 때 뇌 혈류량은 의미 있게 증가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평생 믿어온 게 다 반대였던 건가요? 어르신의 이 질문 속에는 그동안 참고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게으른 게 아니라 똑똑하게 쉬는 겁니다. 뇌는 힘으로 버티는 장기가 아닙니다. 지켜줘야 오래갑니다. 식후 20분의 눕기는 바로 그의 첫걸음입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처음부터 선뜻 누우시지는 못했습니다. 평생을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오신 분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몸을 기대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셨다고 합니다. 혹시 누가 볼까? 혹시 스스로가 너무 나태해진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하지만 어지럼이 올 때마다 제 말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건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존 문제다. 어르신은 식사 후마다 딱 2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로 스스로와 약속하셨습니다. 시장에 나가기 전 아침 식사 후에도, 점심을 간단히 드신 후에도 말입니다. 처음 이틀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밥 먹고 나자마자 세상이 핑 도는 느낌은 조금 덜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어르신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오늘은 밥을 먹고도 바로 일어설 수가 있네요. 그날 이후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식후에 몰려오던 극심한 졸림이 줄어들었고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만큼의 어지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가장 놀라워하신 건 머리가 맑아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던 정신이 서서히 거치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뇌가 다시 제 몫의 혈액을 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부지런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몸의 신호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버텨야 할 때만 버텼던 삶.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어지럼증이 사라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는 방식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위산 역류,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밥 먹고 바로 누우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걱정부터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누우면 가슴이 타는 것처럼 쓰린데 정말 괜찮을까요? 네,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하고 현명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처방은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바닥과 몸이 완전히 수평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올려도 충분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운 뒤 등과 어깨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2~3개 받쳐주십시오. 머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상체 전체가 부드럽게 기울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각도는 서양의 수면의학, 심혈관의학에서도 권장되는 자세입니다. 중력을 완전히 거스르지는 않지만 심장이 피를 뇌로 보내는 부담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위장이 약한 편이어서 이 각도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누우니까 속은 편안한데 머리는 더 맑아져요. 어르신의 이 말이 바로 정답입니다. 몸은 늘 균형을 원합니다.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도보다 편안함입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불편하면 각도를 조금 더 높이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뇌로 가는 혈류 이점이 줄어들 수 있으니 본인이 가장 숨이 편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식후 눕기는 무조건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몸을 살피며 조율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해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만세 수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소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탄탄한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로 가는 피는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입니다. 들어오는 길이 막히면 나가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슴 주변 근육과 흉곽은 점점 굳어집니다. 어깨는 안으로 말리고 가슴은 움츠러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팔을 몸 옆으로 내리고 자면 가슴 앞쪽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온몸에서 돌아와야 할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장은 늘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로 펌프질을 하게 되고 그 여파는 가장 예민한 장기인 뇌로 먼저 나타납니다. 이때 잠잘 때 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폐는 더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 동시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의 통로가 부드럽게 열립니다. 정맥혈이 원활하게 심장으로 돌아오면 심장은 비로소 이제 충분히 보내도 되겠구나 하고 뇌로 혈액을 안정적으로 밀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단,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는 완전한 만세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깨 관절이 긴장하고 팔이 저리거나 잠을 설치게 됩니다. 핵심은 편안함입니다.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손이 가슴이나 어깨 근처에 자연스럽게 얹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안개 거친 것처럼 맑아요. 이 한마디가 이 수면법의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해법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끝까지 깊숙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앉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시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자세 하나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둥글게 말고 앉는 순간부터 뇌로 가는 길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습니다. 골반이 눕는 순간 허리는 굽고 그 보상으로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거북목 자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와 심장, 혈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꺾이고 눌리면 혈압과 혈류를 미세하게 조절해야 할 신호들이 엉망이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자율신경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피가 위장으로 몰릴 때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 혈관을 조여 뇌의 혈류를 지켜줘야 하는데 목과 자세가 망가져 있으면 이 반응이 늦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식후 어지럼, 멍함,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손질하며 고개를 숙인 채 살아오셨고 쉬는 시간에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셨습니다. 그 습관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신신당부했습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끝까지 밀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셔야 골반이 서고 골반이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뻣뻣해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래 괴롭히던 만성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세는 습관이지만 동시에 치료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뇌의 고속도로를 다시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옥순 어르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걸 단순한 생활표가 아니라 무너진 자율신경과 뇌 혈류를 다시 설계한 회복 루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아침은 예전처럼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누운 채로 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부드럽게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과 어깨를 열어 심장으로 피가 돌아올 길을 만드는 준비 운동입니다. 단 1분이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예전보다 한 숟가락 정도 줄이셨습니다. 과식은 식후 뇌혈류 저하를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고무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서 등 뒤에 쿠션을 받치고 상체를 약 20도 정도 세운 상태로 20분간 조용히 눕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피가 머리로 올라오고 있다고 상상하며 호흡을 고르셨다고 합니다. 20분이 지나면 어르신은 예전처럼 어지럼 없이 가볍게 일어나 설거지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에서도 습관은 이어졌습니다. 잠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는 1cm의 기적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허리는 펴지고 목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지독한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일의 속도보다 집중력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20분간의 수평 휴식, 그리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 혈류를 몇 시간씩 방해한다는 제 말을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세 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 위에 얹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사나흘을 보내신 뒤 다시 만난 어르신의 얼굴빛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늘었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회복된다는 건 표정부터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후 눕기, 만세 수면, 바른 자세는 하루 종일 누워있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자동차에 연료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연료를 가득 채운 뒤에도 계속 주차장에만 세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지는 반드시 향해야 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후 20분 동안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 내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거나 바둑을 두고 신문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연결이 단단해지고 쓰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녹슬어버립니다. 잘 쉰 뒤 잘 쓰는 것, 이것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많이 받는 질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누우면 살찌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주면 몸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 합니다. 편안한 휴식은 소화와 대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소화 안 되지 않나요? 상체를 살짝 올린 휴식은 오히려 위장 혈류를 도와 소화를 촉진합니다. 베개는 어떤 게 좋나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받쳐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눕고 싶은데요? 이 질문에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휴식은 전략이어야지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사는 아주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단 3일이라도 실천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소수의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지런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삶을 멈추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절묘한 균형이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께 조금 다른 삶의 방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에 귀 기울이는 순간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가족과 웃고 배우고 움직이며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치의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